10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10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한 세기 동안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수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100년 된 전통의 내수 기업이라고 하면 안정적이고 단단하기는 한데 폭발적인 혁신이나 극적인 변화와는 꽤 거리가 멀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기 쉽단 말이죠. 그 거대한 관료제에 갇혀서 좀 느리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 뻔한 선입견을 아주 통쾌하게 깨트리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 전통 제약사가 어떻게 글로벌 바이오 제약 생태계의 판도를 최전선에서 뒤흔들고 있는지 그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출처 자료들이 꽤 묵직하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자료들인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유한영행의 2026년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요.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공시자료,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밸류에이션 컨센서스 데이터 등을 종합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한양행이 그저 복제약, 즉 제네릭을 내다 파는 내술 중심 제약사에서 어떻게 완벽히 벗어났는지 추적할 겁니다. 네, 나아가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비즈니스의 거대한 기회로 전환했는지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지배구조와 혁신 신약이라는 무기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 즉 리레이팅 받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비결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투자자도 계실 테고요. 비즈니스 전략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단순히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분석은 버시적인 지정학적 흐름과 미시적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만나 극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엿볼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거대한 변수부터 한꺼풀 벗겨보죠. 네, 그러시죠. 2026년 현재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정학적 균열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치네스와 제약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선뜻 와닿진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본격 발효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 생물보안법. 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저희가 이 법안의 정치적 옳고 그름이나 이념적인 입장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이 법안이 글로벌 비즈니스 공급망에 미친 객관적인 사실과 파급력만 전달해드리려는 거죠.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자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법안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에 이른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얽혀있던 실타래를 강제로 끊어내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구권의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 즉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네요. 네, 그동안 저렴하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 원료 공급이나 위탁 생산을 엄청나게 의존해 왔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구축해온 파트너들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한국이나 인도, 일본, 유럽 등으로 다급하게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급한 시선이 머문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유한화학입니다. 아,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곳이죠? 네, 업계 용어로 API라고 하는데요. 이 원료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유한화학이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을 아주 폭발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덕분에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6.5% 성장했습니다. 36.5%요? 네, 금액으로 치면 2,897억 원을 기록한 거죠. 1년에 36%가 넘는 외형 성장이라니 이미 덩치가 큰 제조업 기반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단순히 정책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테마나 반짝 특수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법안이 바뀌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이 훈풍도 금방 가라앉는 것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은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료 공급 파트너를 바꾸는 건 마트에서 우유 브랜드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규제나 검증이 엄청 까다롭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규제기관의 엄격한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요. 공장 실사부터 새로운 인프라 구축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래서 한번 이 험난한 검증을 통과해서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유한화학이 확보한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인 훈풍, 즉 장기적인 매출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을 추진할 때 뒤를 받쳐주는 거대한 현금 창출기,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2025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 원 고지를 돌파했잖아요. 네, 1,04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90.2% 증가했습니다. 이 이익의 질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 제조업과는 좀 다른 마법이 숨어 있다고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한계 비용 제로에서 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한계 비용 제로? 이거 청취자분들이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남이 만든 빵을 떼와서 이윤을 조금 붙여 파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기가 막힌 레시피를 직접 개발한 겁니다. 아, 레시피 자체를요? 네. 그래서 빵을 제가 직접 구워서 파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의 사용 권한을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넘기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로 바뀐 거죠. 레시피를 넘긴다고 해서 저한테 밀가루나 버터값이 추가로 더 드는 건 아니니까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밀가루 값이 안 드니까 들어오는 돈의 거의 100%가 순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4분기 실적이었죠. 맞습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18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에 62억 원 적자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국적 반전이죠. 흑자 전환의 결정적 트리거가 뭐였나요?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들어온 약 6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었습니다. 핵심 신약인 레클라자가 중국 시장에 출시되면서 수령한 금액이죠. 그 600억 원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이익으로 잡혔다는 거군요. 그래서 원가율이 뚝 떨어진 거고요. 네, 매출 원가율이 71.1%에서 62.1%로 무려 9.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신약 R&D가 원가 구조로 완전히 혁신한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이 시기에 유럽 출시 마일스톤까지 들어올 걸로 기대했다가 2026년으로 밀리면서 좀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 시즌에 흔히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이 유럽 마일스톤의 2020년 2월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인 승인 절차 때문에 회계장부 인식 시점만 미뤄진 거거든요. 아,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차기 실적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긍정적 지연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 지연, 멋진 표현이네요. 반면에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깎아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회사인 이묘논시아 이야기죠. 맞습니다. 4분기에 이묘논시아가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금액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좀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면역항암제 덴버스터 투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2030년 이전 출시를 노리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네, 넥스트 렉나자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 유한양행 밸류에이션의 핵심인 렉나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약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미국 비소세포 폐암 시장 진출 모멘텀은 정말 거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즉 NCCN 가이드라인에서 렉나자 병용요법이 최선호요법으로 상향 등재된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이 미국의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참고하는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건가요? 바이블이자 민간보험사들이 급여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핵심은 전체 생존 기간의 최종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성적표가 다 나오기도 전에 시장에서 먼저 그 폭발적인 가치를 인정해버린 거네요. 약효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레글라자가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하 주사, 즉 SC 제형 승인 이야기인데요. 기존 정맥 주사 방식은 환자에게 어떤 부담이었나요? 기존 정맥 주사는 환자가 수시간에 걸쳐 천천히 주입받아야 하고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 우려도 컸습니다.
이걸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비유해 보자면 기존 방식이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몇 시간씩 지루하게 대기해야 하는 피곤한 여정이었다면 새로운 피아주사는 짐 챙겨서 직항 비행기에 바로 타는 것과 같겠네요. 네, 수시간이 걸리던 투약이 수분으로 단축됐으니까요. 게다가 그 직항 비행기는 난기류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이건 현재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수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넥스트 챕터 이야기입니다. 항암제를 넘어 알레르기나 대사이상, 지방간염 시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사내에 두지 않고 신규 벤처법인, 이른바 뉴코로 스핀오프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굳이 밖으로 떼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공학적 결단인데요. 3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자금 유치로 훨씬 용이해집니다. 신약같이만 순수하게 평가받는군요. 둘째,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으로부터 모회사의 재물 리스크를 단절시킬 수 있고요. 셋째, 관료제를 벗어나 R&D 속도를 벤처기업처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기업 쪼개기는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잖아요. 이완양 행한 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독보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점입니다. 대주주 일가가 꼼수를 부리는 오버행 리스크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 등 공익재단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브랜드 평판도 엄청 높지 않나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으로 3위고 전통제약사 중에선 사실상 1위입니다. 소비자 빅데이터가 증명하는 거대한 신뢰죠. 이런 투명함이 주주 환연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2027년 목표에 69%에 달하는 자사주 56만여 주를 벌써 소각했고요. 무려 약 615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익이 감소했는데도 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과감히 올렸죠. 주주 환원율 64% 달성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주주 친화적 기업의 표본이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고배당 내수 제약주에서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 제약사로 완벽하게 변모한 유한양행의 3가지 축이죠. 첫째, 지정학적 수혜를 입은 원료의약품 팽창. 둘째, 랭라자 로열티 수익 가시화. 셋째, 투명한 지배구조와 압도적 주주 환원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분들,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룬 AI 신약 개발 트렌드와 유한양행의 민첩한 뉴코 스핀오프 전략을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인공지능이 신약 임상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극대화하고 거대한 관료제 대신 날렵한 스핀오프 벤처들이 각 질환별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면 미래의 제약사는 약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신약 스타트업들을 관리하고 자본을 재배치하는 일종의 첨단 금융기술 지주회사로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흥미롭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산업의 진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다룬 깊이 있는 정보가 청취자분들의 지적 호기심과 통찰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아주 깊이 있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